그래서 고대 문명의 문명성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거 한번 재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고대 문명 상징을 이루는 문화적으로서는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 이거 왕릉이죠.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수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돼 가지고 20년 동안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트 이것도 신전의 일종인데 이것도 이렇게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거의 뭐 피라미드 규모와 같은 규모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모헨자도로, 그 다음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 그 다음에 마야 문명의 쿠쿨칸 이런 것들이 고대 문명의 유적처럼 아주 우뚝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뭘 했는가? 이게 신절인데 여기서 절두를 했어요. 여기서 사람 목을 잘라가 이리 굴러 넣어뜨리고 이 사람을 신께 바쳤다. 인신공양했다는 거죠. 마야 문명, 뭐 잉카 문명 이런 데서도 그런 인신공양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 권력에 동원된 노동력 차치의 산물이 아닌가. 신전 같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대부분 다 군주의 특권과 제국으로서의 위세를 누린 집단에서 고대 문명이 발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의 절대 권력으로 국민들을 동원하고 노예제로 지배한 것을 우리가 고대 문명으로 했는데 그래도 좋은가 하는 것이죠. 노예 노동이나 임금 노동 위에서 군주가 특권을 누리고 제왕으로 군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피라미드 경우는 전에는 노예 노동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임금 노동으로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정한 급료를 주고 휴가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임금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군주를 위한 무덤을 만드는데 20년 동안 수만 명을 동원해서 생산 없는 노동을 시켜서 되겠는가? 그런 걸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왕의 무덤을 만드는데 국가 재정을 말이죠. 이들에게 임금을 20년 동안 수만 명을 주려면 얼마나 많은 국고를 낭비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야 되겠죠. 그런 걸 아무 생산성 없는 노동입니다. 그런 집단 노동을 장기간 투입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문명이라고 해도 좋을까? 그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은 인류 문명으로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가혹한 노동력 동원에 의해서 지어졌는 불가사의한 피라미드 같은 왕릉과 또 거대한 신전 등이 문명의 상징이라면 오히려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간 해방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명은 지금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그런 걸 추구할 것이 아니다. 문명은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야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면 그건 뭐 문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고대 문명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 문명이라는 가치가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왕적 권력의 지배와 자민족 중심의 제국적인 위세를 누리고 노동력 동원에 의한 거대한 문화유적을 극복해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말한 4대 고대 문명입니다. 또는 7대 고대 문명이래. 이런 문화유적을 극복해야 새 문명론에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문명은 인간 해방의 민주적 권력체제와 민중적 생활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태학적 공생문명이어야 한다. 그래서 민족과 시대를 넘어서 인류 사회가 함께 추구할 만한 보편성을 지닌 것이 진짜 문명이다. 그것이 진정한 문명이다. 그래서 문명론은 문화론과 차이가 있다면 포괄성이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넘어서는 어떤 보편성, 포괄성, 일반화 가능성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문화는 공동체 단위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데 그 때문에 문화 이론 중에 문화 상대주의가 있어요. 어떤 문화라도 그 사회와
그 자연 환경의 배경을 고려하면은 그거는 적절한 것이다. 문화에는 그래서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할 뿐이지 뭐 우수한 문화라든가 뭐 열등한 문화라는 것은 없다. 그 자연 환경과 그 사회적 배경에서는 그런 문화가 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명은 민족과 국가를 넘어 공유되며 역사적 지속성을 지닌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다. 어떤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문명은 일반화 가능성이 있어야 돼. 문화는 일반화 가능성이 없어요. 그 민족이나 그 집단만 그 문화를 전승하지 다른 집단은 나는 그런 문화는 싫어 이렇게 되는데 문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의 역사성.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 그래야 문명이다.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마다 개성이 있고 그래서 문화는 다양성을 지닐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 협약 같은 것도 체결하고 문화 다양성이 훼손될까 싶어서 오래된 아주 희귀한 문화를 보존하는 세계문화유산 정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문화를 넘어서 보편성을 지녀야 문명인데 이를테면 문화는 농촌문화가 말이 되죠. 청년문화, 대학문화, 영국문화, 대중문화, 양반문화 이건 다 말이 돼요. 왜? 다 일정한 공동체를 지니니까. 그런데 문명은 농촌문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농촌에만 문명이 있고 도시는 통하지 않는 것은 문명이 아닙니다. 문화는 농촌문화, 도시문화죠. 그 다음에 문화는 청년문화, 노인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문명은 청년문명, 노인문명이 있을 수 없어요. 인류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학문화는 있어도 대학문명은 없고 영국문화는 있어도 영국문명은 없어요. 대중문화는 있어도 대중문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양반문화는 있어도 양반문명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명은 이런 일반화 가능성, 장기 지속 역사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 인류 보편적 가치 때문에 문명은 민족 단위 이상의 규모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회마을 문화가 아무리 우수해도 하회마을 문명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유역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유역 문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유역 문명은 없어요. 유역이라는 데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문화이지 문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은 이런 하회마을이나 유역이나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녀야 문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새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문명론을 펼치고 있는데 종교 중심으로 문명론을 펼치고 있어요. 종교는 국경과 민족, 계층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있기 때문에 종교 중심의 문명론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성을 지닌 문명이 있어요.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힌두교 문명, 불교 문명, 유교 문명 이런 것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소수민족의 종교, 뭐 자이나교라든가 배화교라든가 뭐 이런 등등 샤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보편성이 없어서 문명론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의 표지에 보면은 요게 기독교 문명이죠. 요거는 중국 문명입니다. 유교 문명입니다. 요거는 이슬람 문명이죠. 이 책은 문명을 7개 내지 8개, 9개 다루고 있지만은 크게 충돌이 있는 것은 기독교 문명과 중국 문명,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있다. 그런 좀 정치학자가 세계 정세를 정치적 국면에서 다룬 문명론입니다. 그러므로 문명은 이 종교 중심의 문명론을 펼친 책이 있지만 종교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다.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처럼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중심에 둔 문명론이죠. 이건 특히 종교 문화를 중심에 둔 문명론인데 문화유적으로 보면은 불가사의한 문화유적. 그래서 그거는 문명의 산문이죠. 그러므로 이 문화를 중심에 둔 문명론하고 불가사의한 문화유적을 둔 문명론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서로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새로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문명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문명은 문화의 공시적, 통시적 한계를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 생활세계의 체계다. 보편성하고 한계를, 공시적, 통시적 한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과 시대를 넘어서 인류가 공유할 만한 생활세계의 문물이 문명이다. 그걸 더 줄여서 말하면은 이런 가치가 뭐냐면 고전적 가치, 클래식한 거죠. 고전이란 말은 음악이든 문학이든 간에 옛날 것이지만 지금까지 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 음악이나 그 문학을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후의 명작이다. 고전은 그런 것이죠. 그 문물, 불후의 명작, 뭐 그런 문물, 그게 있다면 그게 문명이라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 문물의 고전이 곧 문명성의 본질이다. 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유물, 물질 문명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물의 고전이 문명성의 본질이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후의 훌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조선 문명 가능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생활 세계와 가치를 지녀야 돼요. 그래서 민족과 시대를 넘어서 인류가 공유할 만한 문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물의 고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고전적 가치를 지닌 문화와 유물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문명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환웅은 절대 권력을 지닌 태양 시조왕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군주는 최근까지도 태양에 은유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에는 뭐 태양이라고까지 이야기됐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독재자는 태양 권력으로 군림했다. 내가 태양인데 누가 감히 태양 권력에 도전하겠어요. 그래서 태양 권력은 신본주의, 아주 위험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성이 없어요. 고대 군주들은 태양신을 자처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래서 신본주의, 거의 신격화됐어요. 그러므로 이런 권력은 태양 시조왕이라는 것만으로, 태양 숭배 사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이걸 문명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환웅은 이는 태양 시조왕이지만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 있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타적 권력이야. 자기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 상징의 천왕이 지닌 초월적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돼. 네가 왕이라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햇살 권력이죠. 그냥 태양이 혼자서 하늘 위에서 이걸 불타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인본주의 사람 본위의 햇살 권력이죠. 그것은 바로 태양이 일방적으로 삼라만상에게 빛을 주는 같은 태양 권력의 시혜적 경영.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다. 이타적 권력이고 인본주의 햇살 권력이기 때문에 태양 권력의 절대 군주의 권력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주목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익인간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홍익인간은 뭐예요? 시혜적 경향성이 있다. 내가 태양 권력으로서 홍익인간을 위해서 너희들 인간 세상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해주마, 내가 해주마 하는 것은 시혜적 베푸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베푸는 권력은 민주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의 시혜적 권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세이화를 실천하도록 제세이화 규범을 또 설정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이화는 세상에 머물러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시혜적 권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민중적 권력, 밑으로부터 민중들과 더불어 있는 그런 권력, 이게 바로 제세이화입니다. 그래서 태양 권력의 한계를 제어하기 위해서 홍익인간을 내세웠고, 홍익인간도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이라는 것이 일방적이죠. 그래서 제세이화를 통해서 완전히 밑으로부터의 권력을 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런 점에서 이건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조선 문명의 세계적 보편성인데 환웅천왕은 천손강림의 태양지조왕, 해같은 지도자. 그래서 고대 국가의 시조왕이 지닌 일반적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고대 어느 국가에도 왕을 태양에 은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의 개성은 뭐냐? 홍익인간입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렇게 봉사하는 이념이죠. 그래서 홍익민족이 아니라 홍익인간은, 이 인간은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은 사람인자만 나타냅니다. 사람인자, 사회간자 쓰는 것은 인간 세상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구촌 전체를 아우른 데서. 그래서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주의의 홍익민족이 아니다. 홍익인간.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민족 사상이지만 우리 민족 중심주의 사상은 아니다. 거기다가 제세이화까지 이야기해서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을 강조했어요. 이 제세이화의 가치는 우주시대로 갈수록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제세의 가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주를 개척하고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에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이주해 가는 꿈을 꾸면 지구는 빨리 망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제세 이화의 가치를 지녀야 어때요? 지구가 생태학적으로 잘 보존되고 지속 가능한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에 머물러 사는 것을 전제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그것이 제세이화의 가치. 홍익인간도 미래가치고 제세이화도 미래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웅신 씨의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고조선 문명의 핵심 가치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 시대를 넘어 앞으로 인류가 계속 추구해야 할 공동선의 진정한 문명이 고조선 문명이다. 이 고조선 문명의 이념을 중국과 일본의 국가적 이념과 한번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화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국 중심 화이론이 있죠. 중국이 중심이고 주변은 다 오랑캐다 하는 것이 화이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이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국의 중원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봉건적 지배 질서에 따른 패권적 국가주의. 그런데 지금 현대 중국은 이런 중화주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이 중화주의를 답습하고 있어요. 동북공적으로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기속시키고 있어요. 2017년에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해요. 한국은 한 번도 중국의 일부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의 일부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 여러 차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 이름까지 바뀌었죠. 여진족의 지배가 금나라로 바뀌었고, 몽골 지배해가지고 몽골족이 지배해서 원나라로 바뀌었고, 또 근래에는 만주족이 지배해가 청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우리 한국처럼 지속시킨 역사 자체가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외세가 완전히 중국을 여러 차례 완전히 지배해서 나라 이름까지 바꿨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민족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나라 이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동북공정해서 고구려사를 기속시키는 것은 아직도 중화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야마토 다마시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천황이 살아있죠. 일본은 천황을 구심점으로 한 자민족 중심주의로서 전투적 무사 정신을 앞세운 침략적 군국주의다. 사무라이 정신을 앞세운 침략적 군국주의. 아직도 그런 군국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미가제 특공대 알지요? 적의 군함을 향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자살 공격하는 가미가제 특공대. 그게 바로 이 사무라이 정신이죠. 침략적 군국주의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많아요. 한국 원자재 수출 규제, 한국의 원자재 수출 규제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살 특공대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물건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자국 기업이 수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희생을 주려고 하는 자살 특공대와 같은 그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이런 야마토 다마시 정신을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처럼 배타적이고 자민족 중심주의의 이념은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문명일 수 없다. 사뮤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일본 문명과 중국 문명은 인정했지만은 저로서는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명의 보편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어떤가? 민족 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환웅본불이 보면 수이천하, 하시 사미태백.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여기 사미태백에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환웅도 탐구인세, 인간 세상을 탐했다. 하늘 위에서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탈중심주의, 탈민족주의자 탈중심주의. 그래서 지구촌의 삼남한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인간 해방의 생태학적 공생문명을 추구하는 것이 홍익인간 제세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문명의 역사적 지속성 가치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문명이라도 지금 지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거는 뭐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고대 문명이 아무리 놀라워도 중세인이 수용하지 않고 현대인이 계승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유적이나 유물로 남아 관광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한껏 사라진 문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신전이나 만리장성과 같은 유적은 문명의 형해지요. 문명의 유골입니다. 형해일 뿐 문명 자체가 아니다. 그거는 문명의 죽음을 보는 것과 같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전 같은 거 이게 지금 건물에 잔내만 남아있고 여기에 신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이거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인데 다만 돌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마치 고대인의 유골처럼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 남아있어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해야 할 문명이라고 보겠는가. 그러나 하회마을 선앙당은 어떠냐. 이렇게 초라해요. 선앙당이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에 비하면 뭐 견줄 바도 못 되죠. 그러나 여기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금줄도 치고 지붕도 새로 이고 정월 보름 때마다 이렇게 동제도 지내고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하고 또 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아직도 전승되고 있어요. 신도 있고 선왕진도 있고 이런 제의도 아주 살아있고 탈춤도 살아있고 문화가 함께 살아있어요. 이게 진짜 문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산 천재단이 있고 또 만이산 참승단에 최근까지 천재가 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백산 천재단의 천재고 이거는 만이산 천재입니다. 이거는 달성군 농공마을의 천왕단 천재인데 이런 마을마다 천왕당의 천재 지내는 건 아주 여러 곳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명의 지속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나라 교육법 2조에 지금 살아있어요. 지속되고 있어요. 뭐 한때 어떤 국회의원이 이걸 지우자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그러다가 이제 발의를 취소했는데 교육법으로 현재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헌할 때 헌법 전문에도 홍익인간 정신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교육법에만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법에 있는 걸 왜 학교에서 많이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고조선 건국 이념이 아니라 한웅신시의 건국 이념이라는 걸 분명하게 교재에 수록하고 학교에서 널리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법은 그냥 교육법, 학교에 가르치는 것 따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법에 있는 대로 홍익인간을 한웅신시의 건국 이념으로 널리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개천절이 국경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타직단 당군 성전에서 개천절 이 제사를 지내는데 앞으로 개천절은 국가
세계적인 대축제를 벌여야 된다. 그리고 홍익인간 또는 환웅신시를 기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종교적 신앙으로는 대종교, 당군교, 개천교 이외에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을 숭모하는 여러 관련 단체가 현정회 또는 숭조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지속성 외에 특별히 중요한 지속성이 뭐냐? 우리 민중의 생활 세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고조선 문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고조선 시대 사람으로서 문명 생활을 하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쑥과 마늘을 먹는 채식 문화의 전통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채식 문화가, 수렵 채식 문화가 산채 정식으로 만년 전의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한 전통 중에 하나가 김치죠. 김치는 발효 음식인데 채소를 싱싱하게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김치가 앞으로 세계적인 음식으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세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김치 냉장고라고 하는 신문명을 새로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곡 중심의 숟가락 문화, 비빔밥 문화, 세계적인 영양식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도 인정하는 것이 비빔밥이라고 그랬죠. 이건 숟가락 문화가 나온 것이죠. 곰탕처럼 뼈째로 우려 먹는 이런 요리는 가장 경제적이고 영양학적 요리이다. 구워 먹는 요리보다가 아주 발전된 요리다. 그래서 이런 요리를 앞으로 세계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형 자식 생활과 온돌 문화. 우리는 햇빛 보지 말고 100일 동안 머물러 살아라 하는 그런 정착형 농경 자식 생활 문화가 구두를 개발해서 온돌 문화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 장판도 발명하고 전기 판넬도 발명하고 보일러도 온돌 보일러를 밑으로 깔게 되었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문화 전통이 바로 온돌 문화인데, 침대까지 온돌 침대, 등이 따뜻하게 만든 침대를 발명한 이런 문화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명해가고 지속하는 이런 살아있는 문화다. 예.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속성 또는 세계화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세계 문명사를 새롭게 서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고대 문명으로 세계 문명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그거는 어두운 시대다. 예. 그런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이제 고조선 문명을 세계적인 5대 문명으로 재조명하는 강명의 세계 문명사 시대를 새로 열어가야 한다. 예. 이 고조선 문명처럼 훌륭한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어디에 있는가? 예. 이 문명론을 비교 문명 연구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새로운 세계 문명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역사 연구 역량을 문명사 중심으로 확대하고 생활 세계 속에 살아있는 고조선 문명 유전자를 포착하여 세계화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제가 여기서 다룬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다 다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는 고조선 문명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무론과 전파론의 역사 연구에서 존재론과 독창성의 역사로 현실 생활 세계 속에 지속되는 문명사를 주목해야 주권사학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니 갔느니 터무니없이 영역을 확장시키고 터무니없이 그보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 살아있는 고조선 문명, 그것이 없으면 고조선 역사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고조선 문명은 이렇게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새로 발견하고 재해석할 때 고조선 문명의 존재감은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